내가 봤을 때 여기 나온 사람 중에 편하게 먹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편하게 먹어요? 뭐 계속 많이 시키는데. 국회의원들 솔직히 다 빠따 쳐야 됩니다, 진짜. 이준석을 보면서. 근데 약간 싸가지 없을 수도 있어. 다음 중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린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는 사람은? 와 이거 어려운데.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루 종일 바쁘시죠? 사람 만나. 술마 희망자들. 아이고, 예.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민의명 다 버려버려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뭐 명함 아직 새로 안 저희 아직 받았어요? 자칭이라서 아직 안 만들어놨어요. 자칭이라서. 예. 이름 아직 안 정하셨어요? 거의 개혁신당 할 것 같아요. 귀찮아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개혁신당 입에도 잘 붙고 도그혁신당이라고 봐도 쩌는 혁신당이다라는 이 개쩌는 혁신당. 예, 그런 표현들도 좀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네요. 뭐 네. 들어갈 건 다 들어가잖아요. 개혁, 혁신, 신당 다 들어가니까요. 네. 개혁신당 좋은 예, 것 같아요. 네. 개쩌는 혁신당. 예. 아니 아까 저희가 이거 치킨 시켰더니 하나로 안 된다고 여기 밖에 계신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우선 뭐 가짜 뉴스입니다.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유언비어입니다. 유언. 하나 더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멤버들이 저를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지 않습니다. 다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일단 드시고 네네. 저희가 정치킨이라고 정치가 이제 약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치킨은 근데 국민적 사랑을 받는 음식이니까 그럼요. 좀 그렇게 좀 해보자라는 어.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네. 정치도 치킨만큼 많이 소비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욕하면서도 매일 포털에 기사 하나 정도씩은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예, 아예 안 보시는 분도 계시기는 계시지만은 진짜 요즘은 정치 혐오를 넘어서 무관심으로 가신 그쵸, 분들도 되게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관심이 높으신 분들과 음. 정말 무관심으로 가신 분들의 간극이 좀 커지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럼 저한테 막 이런 인스타나 막 SNS로 그런 게 와요. 저는 이제 방송하고 있거나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이것도 모르고 방송하냐 막.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그러겠다. 당신이 저보다 더 한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것까지 다 볼 수는 이거를 뭐 왜 제가 24시간 웃기다. 이거 유튜브 생중계를 볼 수는 없는데. 정치 언어가 너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기자인 저도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맞아요. 그게 다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쏟아내는 말에 한 80% 90% 정도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쓸모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욕심내는 게 그래도 하루에 말하는 거에 한 10% 정도는 좀 몇 년 뒤에 봐도 좀 괜찮은 말이었으면 좋겠다. 네. 평생 가잖아요, 이게. 그쵸. 유튜브에 올라간 게 이제 없어지지 않잖아요. 나중에 우리 손자가 막 이상한 거 보면 어떡해.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꿈꾸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제 장례식장에서 네. 천하람 매드무비, 그러니까 천하람 막 리즈 시절 하이라이트 같은 거 딱 해가지고 막 이제 손자 손녀들도 막 우리 할아버지 쩌네. 진짜 멋있다. 약간 노무현 그 명패 던지는 거 같은 매드무비 같은 거 몇 개 만들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틀어주면 막 우리 할아버지 막 그런 거를 저는 꿈꾸거든요. 네. 저희가 치킨을 오늘 준비한 게 네.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이랑 관련 있는 치킨을 좀 하거든요. 예. 이 치킨 이름이 뭐냐면요. 보드람 치킨. 오. 제가 오늘 저도 보드라운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네. 그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그런 축하 문자 같은 게 와요. 제가 창당준비위원장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막 천하람이 뭐 비례 입어봤겠네 이준석 신당에서 뭐 의원님 거의 다 됐네 하면서 막 축하 전화도 오고 축하 문자도 오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게 그게 뭐 현실 가능성 0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준석 멱살 잡고 나 비례 안 주면 진짜 가만 안 놔둔다. 나 지금이라도 이철규 나간다. 의원한테 전화한다. 나 진짜. 그러면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설령 우리 개혁신당의 뭐 중요한 일원이고 우리 개혁신당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꼭 제가 잘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좀 과정을 즐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바닥을 보면서 몇 년 뭐 보면서 주변에 막 들어왔다가 망하고 나가고 아니면 의외로 잘 되고 막 이런 분들 쭉 보잖아요. 네. 계획은 세울 수 있죠. 근데 꼭 계획대로 되진 않습니다. 우리 마이크 타이슨의 또
그 명언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뭐 한 대 맞기 전에는 뭐 이런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정신과 맨정신을 유지하면서 오래 가려면은 물론 목표는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냥 이 프로세스를 즐길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를. 네. 좋은 말이네. 그러니까 정치판은요 오래 버틸려면은요 이게 재밌어야 됩니다. 근데 재밌으려면 저도 재밌어야 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재밌어야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사람 꼬시러 많이 다니거든요. 네. 야 격신당 와라 그거 첫 번째 제 셀링 포인트가 여기는 재미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너가 억눌려 있는 거 아니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사람도 재밌어. 열려 있고 너의 능력만 있다면은 우리는 판은 얼마든지 깔아줄 수 있다. 근데 재밌다라는 셀링 포인트에 처음에 사람들 좀 당황해요. 보통 정치판의 이제 문법이라는 거는 뭔 자리를 주겠다든지 뭐 아니면 뭘 해주겠다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재미있다 뭐라는 거야 얘는.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에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반응합니다. 내가 정치 7년, 8년, 10년, 15년 했는데 재밌었던 적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항상 뭔가에 쫓기고 누가 시키는 거 해야 되고 어디 줄 서야 되는지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재밌게 해보자. 네, 그렇게 많이 셀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굴 데려오시려고 그렇게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현역 의원님들은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하자라는 거는 주로 원외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하는 거고 현역 의원님들은 진짜 많이 재요. 진짜 많이 재고 많이 고민하고 무소속보다 이게 나은지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지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을 거는 같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권력자에 밑보여서 못 받는 거고 민주당은 이제 막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극성 지지율에 밑보여서 수박이라고 찍혀서 못 받는 사람들 뻔해요. 다 알아요.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현실 부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근데 일부 받아들인 분들은 저희와 연락이 와서 이제 뭘 물어보냐. 내 지역구 주변에 누가 출마하냐. 그리고 천하람 이준석은 어디 출마하냐. 그럼 그걸 보면 당의 방향성이나 좀 전략 지역을 알 수가 있거든요. 계속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대놓고 얘기해요. 나가 어디 나는 뭐 어디 지역구니까 뭐 예를 들면 특히 TK나 뭐 이런 데 계시는 분은 이준석 천하람 전부 TK 출마해줬으면 좋겠다. 내 옆지역구로 좀 와서 상승 효과 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가 본인의 생존에 유리할지를 계속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주로 현역 의원들과는 그런 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치인의 거치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게 딸린 식구가 많아요. 그쵸. 그리고 그게 정치인한테 다 빚이에요. 지금 계속 이제 좀 새로운 방식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 중심의 당원 당원은 얼마나 지금 모였어요? 저희 한 4만 7천 정도 됐을 4만 거예요. 7천 정도. 그 5만 뭐 돌파하겠네요. 네, 우리 전북의 당원분들은 아직 1,000명이 안 됐어요. 보고 계신 우리 전북의 한국 정치의 변화를 바라시는 여러분, 개혁신당.kr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개혁신당의 일원이 되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고 저희가 꼭 한국 정치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하다 보니까 느끼하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전북 같은 경우가 지금 당원 모집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주나 전남에 비해서 좀 느려서 저희가 곧 1,000명이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북도 제가 이제 순천에 근거를 두고 정치를 해오긴 했지만은 이제 전북도 되게 잘 가거든요. 전주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사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시절에 대표 되셨을 때 호남에서도 사실 청년들이 대거 입당했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었거든요. 그분들이 약간 많이 같이 나오셨어요? 아니면? 많이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세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저희 주요 구성원들이 누구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쓰고 10,000원짜리 하나 안 쓰고 지금 호남에서 당원분들이 2,000명 이상 지금 뭐 그러니까 전남이랑 광주 뭐 전북 합쳐서 거의 3,000명 가까이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저희 당원들이 의외로 40대, 50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0, 30대가 많으실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천하람 네. 이렇게 해서 그 국민의힘 내에서 어떻게 보면 뭐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그럼요. 그런 행보를 보였었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뭐 당원들이나 유권자도 기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보수 정당 내에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근데 그걸 신당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신당을 많이 왔죠. 왜냐하면 저희가 오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내지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과거로부터 가져오는 그 우리 호남과의 좀 안 맞는 지점들을 네네. 저희는 사실 탈피를 했죠. 어떤 의미,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몸이 오히려 더 가벼워졌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되게 희망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열심히 하면 알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순천에서도 괜찮다 생각했던 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하면서 처음에 이제 막 광주 가서 뭐 복합 쇼핑몰 얘기하고 막 현수막 찢어진 거 다시 달고 뭐 되게 많이 했어요. 뭐 흑산도 가고 막 순천도 뭐 날이면 날마다 오고 막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야 이거 너무 쇼하는 거 아니냐. 뭐 우리를 무슨 뭐 약간 너무 이렇게 대상화 시켜서 쇼하는 거 아니냐. 저도 뭐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이런저런 그 기간 한 1년 이상의 기간을 보내고 이준석 대표가 잘렸잖아요. 잘릴 때 정말 많은 우리 지역의 언론인분들, 시민분들 저한테 걱정하는 전화를 그리고 제가 되게 뿌듯했던 게 저한테 이거 쇼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언론인분도 이준석 없어지면 국민의힘 호남 왜냐하면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지역의 마음을 사겠다고 도전해주는 그룹이 있는 게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야 민주당도 좀 더 정신 차려서 경쟁 열심히 하고 그렇죠. 지역 입장 좋은 건데 이준석 없어지면 야 이거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거 보면서 이거 열심히 하면 이거 나름대로 알아주시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은 대신 과거의 부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전북, 뭐 전남, 광주의 민심을 잡는 데 있어서 저희 굉장히 세게 저희 갈 것이고 솔직히 호남에도요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데 회초리로 쓰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후보는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가 진짜 도저히 못 찍겠다 이런 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매력적인 대안으로서 굉장히 세게 부딪힐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조금의 기간 이번 총선에 되면 너무 좋지만 약간의 저희의 어떤 시간이 조금만 축적된다면은 저희는 아주 유력한 1위권 경쟁도 호남에서 펼치는 거 가능할 거다. 지역구 선거에서. 네, 저는 그게 멀지 않았다고 보고 그 주전장은 이번 총선에서 물론 한 번에 뭐 저희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네. 그게 현실화되는 포인트는 오히려 2026년에 지방선거일 수도 있다. 저희는 좀 길게 보고 있어요. 네. 3인 선거구 정도에서는 저희 충분히 후보 좋은 사람들 낼 거고 당선될 수 있고 부산이요. 네. 왜 그럼 민주당세가 세졌냐. 물론 호남 지역 출향민들이 부산 경남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많이 오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왜 많이 바뀌었냐면 노무현의 뭐 여러 뭐 영향도 있고 막 있겠지만은 지방의원을 뽑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막 더 잘하고 뭐 이런까지 몰라도 그냥 민주당의 지방의원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지만 국민의힘이랑 그렇게 크게 뭐 근본적으로 다른가? 그게 점점 올라가서 뭐 국회의원도 시켜도 되겠네.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 얘네 개판 치면 우리가 허초리 드는 게 좋네. 이게 점점 가고 사실은 대구 경북도 민주당 계열의 이제는 지방의원들이 꽤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피해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계열의 인사들을 못 뽑겠다라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준석 천하람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기 시작하면 얘네는 조금 열심히 하고 미래 비전 위주로 가려고 하고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하네라는 것만 조금만 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은 저는 광주, 전남 그리고 우리 전북의 민주당 인사들 굉장히 긴장하셔야 될 거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독점의 폐해는 뭐 저희 언론에서도 뭐 많이 뭐 입이 아프죠. 뭐. 아프죠. 근데 이제 대선은 뭐 그렇더라도 네. 총선은 그렇더라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부터 있을 수 있어요. 기초의원 뭐 다 뽑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진짜 좀 신기한 판이 될 것인 게 윤석열 정부 5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 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감히 예상컨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아주 더 세게 거의 경쟁자 없는 2위 구도로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저희는 미리부터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당이라는 게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진 게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네 뭐 이렇게 폼 잡다가 뭐 의원 배지 몇 명 달고 비례로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국민의힘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영석이에요. 네, 허나 의원 뭐 의원이었지만은 그렇죠. 배지 버리고 나오는 뭐 영석이죠. 네. 허나 의원님 미안합니다만은 뭐 이제는 그냥 뭐 전직 의원이고 뭐 사실 뭐 의원도 아니에요 이제. 누나 잘 지내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네. 예를 들면 몇 석이 되든지 저희로서는 엄청나게 큰 성장입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한 석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의 이 기세나 노력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 이어나간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아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인데 왜 헐값에 다시 팔아넘겨요?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신당에 대해서 마음을 못 열어주셨던 거는 얘네 금방 다시 돌아간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총선 때 흩어졌다 대선 때 네. 다시 모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선 때 잘 버텨내고 저희만의 공간을 잘 지키고 설령 대선에서 저희가 물론 저희 입장에서 저희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걸 잘 지켜내고 만약에 다음 총선까지 이 당을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면 국민들께서 저희를 보시는 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서 그걸 버텨내는 그룹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별로 안 써요. 저희 오늘 사무실 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이거 뭐 무슨 막 지하에 어디 막 이상하게 와가지고 막 뭐 다들 널브러져 있고 막. 근데 그만큼 저희는 정말 돈을 안 쓰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저희는 주요 구성원들이 생물학적으로 버틸 수 있는 나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10년 뒤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를 싼 값에 쉽게 매수해 가시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애초에 그럴 사람들은 여기 안 왔어요. 네. 저도 뭐 저를 매수하려고 3년 안 했겠습니까? 저 매수하면 이준석 대표 힘도 많이 빠지고 쉽게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쉽게 매수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결정이 진짜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언제, 그러니까 뭐 대선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언제 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고 언제 진짜 헤어질 결심을 확 하신 거예요? 언제 진짜 아니다 싶은 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네, 그거를 뭐 예를 진짜 들면, 특정 시점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과거의 영광이 너무 세다. 이게 뭐왜 나온 얘기를 하는데 왜 영광을 얘기하다 싶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제가 만약에 80년 광주를 경험했거나 87년 서울의 봄을 경험했다면은 저는 평생 그 얘기만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강렬한 경험이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야, 내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냈는데 내가 조금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 가지고 계시는 거 언론에서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런 점이 있지만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그만큼 그게 강렬한 기억이고 영광인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화라는 게요. 우리는 이제 뭐 산업화 뭐 저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진짜 막 흙 파먹으면서 살다가 눈을 떠봤는데 막 신장로가 생기고 고속도로라는 게 생기지 않나. 눈 떠봤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해 보여도 제철소가 생겨서 거기서 막 쇳물이 나오고 중화학공업단지가 여수에 들어오고 막 관양에도 뭐 막 제철소가 들어오고 이게요. 우리는 그냥 뭐 옛날에 그랬나 보다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 기적이에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시대를 살아냈던 분들한테는 거의 반인 반신이에요. 다 좋은데 근데 이 영광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광이라는 게 정말 센데 근데 저는 그런데 거기에 나쁜 것만 너무 많이 남았다.
이해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러면 예전에는 보면 잘 살아보세였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면 뭐 747이니 해서 막 우리 뽑아주면 막 7% 경제 성장에 막 그 산업화 유산을 계속 팔아먹었던 거예요. 근데 경제를 유능하게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점점 이게 희석되고 뭐만 남았냐면은 약간 권위주의적인 행태만 많이 남은 거예요. 대통령 말은 무조건 따른다. 근데 그게 그 시대 때는 통용될 수 있는 문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 대통령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5년짜리 그냥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그냥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민주적인 선거를 거쳐서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당대표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당원의 총의는 어쨌든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검찰을 갖고 있든 경찰을 갖고 있든 이 권력이라는 것이 민주적인 선출 권한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한다는 게 뭐 기붕 의원, 뭐 허은하 의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응용 문제들이잖아요. 지방소멸, 저출산, 양극화, 빈곤 뭐 하나 쉬운 게 없는데 그렇죠. 지금 2024년에 와가지고 야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기본 문제도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 문제를 못 풀고 있어서 내가 방송 나가서 하는 거에 7, 80%가 우리 당은 기본도 못 하고 있습니다인데 언제 지금 현재의 문제를 얘기하고 미래의 비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본을 해야 응용 문제를 풀죠. 저도 그냥 방송 진짜 많이 나갔지만 하면서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야, 이게 맞나? 물론 정치인으로서 편한 것도 있죠. 기본도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인 말만 해도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용기만 내도.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거기에 안주한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저는 어쨌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한국 사회의 현재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국민의힘 내부 개혁보다는 신당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겠다.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 근데 신당이 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당연히 고민을 하죠. 근데 시작하고 많은 당원분들도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요즘은 생각을 해요. 이거 망하지는 않겠다. 네.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60석을 하겠다 이렇게 잡는 것만 아니라면은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기대가 이제 주변에 뭐 언론에서 이미 네. 몇 석 정도 국민의당이 그때 38석이었나요? 네, 그 정도 했죠. 네. 뭐 그런 목표, 현실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으세요? 저희는 사실 교섭단체 이상이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 돈이 되게 중요해요. 재정이 넉넉해야 정당으로서도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교섭단체가 되면은 재정이 굉장히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는 참 좋은 목표인 것이고, 근데 뭐 교섭단체 혹시 안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목표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심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2016년 국민의당처럼 네. 지역 기반이 확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호남에 이제 막 현역 의원들 막 줄줄이 딱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당시 반 문재인 정서 같은 그렇죠. 것도 해가지고 쫙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은 그게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교섭단체가 혹시 안 되더라도 저희는 지역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비례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저는 1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 지역구 아까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하셨지만 지역구에 이런 이제 좋은 정책을 가진 정당에 이제 좋은 인물들이 이제 대표에서 나와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되게 괜찮아요. 지금 현역 의원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셔서 그런데 출마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되게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서 약간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준석 대표도 아예 마크롱 모델로 갈까? 현역 의원 싹 다 빼버리고 그냥 완전 진짜 신인들로 해가지고 딱 하는 생각도 할 정도로 괜찮은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어쨌든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각 지역에서의 인지도나 조직력 같은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진공해서 완전히 모두 뭐 새로운 걸 만든다면은 뭐 저도 마크로 모델 하고 싶죠. 진짜 뭐 완전 싹 바꿔가지고 아주 참신하게. 근데 그거는 좀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역 의원 당연히 모실 것이고 좋은 현역 의원이 온다면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좋은 신인들도 주변에 잘 배치해서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 저희 낼 겁니다. 네. 그거 하고 갈까요? 그거? 밸런스 게임. 자, 시작하시죠. 자, 네, 밸런스 게임 시작할게요. 네. 아, 이것도 좀 톤을. 자,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자,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이게 더 이상하다. 일어나시죠. 그냥 할게요. 네. 개혁신당에 한 명만 모실 수 있다면 1번 유승민, 2번 이낙연. 유승민. 두 분 다 괜찮은데요. 유승민 대표님 더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잘 저희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유승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득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님이 한국 정치의 진심이고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게 한국 정치에 더 나은 길인가는 본인 판단이에요. 국민의힘에 남아서 내부 개혁을 하실지 신당에 힘을 보태 주실지는 저는 사심 없이 본인이 결정하실 거라 믿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보탤 말이 없어요. 저는 뭐 가능하다면 와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리고 2번 다음 중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린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는 사람은 1번 안철수, 2번 장제원, 3번 배현진. 와 이거 어려운데. 저는 안철수. 오. 네. 톰과 제리가 다시 모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아까 재미를 추구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이거 뭐지 싶을 것 같긴 한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중 더 싸가지 있는 사람을 고르시오. 1번 이준석, 2번 한동훈. 누가 더 싸가지가 있죠? 와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약간 친분 보태서 이준석 골라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의 문제점인데 시민들한테는 진짜 싸가지 있어요. 근데 방송 나갔을 때 약간 싸가지 없는 면들이 솔직히 날카로운 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제가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준석 저희 이제 위원장이죠. 이준석 정관섭 위원장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던 그 지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패싱 입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다른 데 가 있는데 패싱 입당해서 막 화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른 데 가 있던 게 순천이었어요. 그날 일정이 여수 순천 광양 네.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막 제가 같이 이제 일정하고 버스 타고 같이 가고 있는데 막 너무 심각한 거예요. 분위기가 막 거의 막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지만 이제 같이 있는 우리 정무직 뭐 약간 스텝 같은 친구들은 막 쌍욕하고 막 이게 말이 막 하면서 막 하고 막 이 대표도 막 표정 엄청 막 심각해져가지고 막 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수닥수닥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순천 웃장이었던 것 같아요. 순천 웃장에 버스가 딱 도착해서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진짜 그 전까지 거의 뭐 막 이러고 있다가 문이 딱 열리자마자 상인 회장님한테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아우 회장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프로긴 프로다. 그리고 같이 시장을 도는데 이제 뭐 대표가 아무래도 주인공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근데 일정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그래서 빨리 좀 가자 좀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 안 된다. 이왕 왔으면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드려야지. 바쁘다고 뭐 한 3분 건너 한 분씩 하면은 나머지 2분이 아니 그분들의 마음을 얻자고 여기 왔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간 분들은 오히려 안티가 된다. 되게 진짜 친절하고 공손하게 잘해요. 그리고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본인 정도 되면은 누가 알아보고 인사하고 하는 게 되게 좀 귀찮을 법도 하잖아요. 약간 셀럽이라 가지고. 근데도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전혀 싸가지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요새는 약간 좀 알아보신 분도 있는데 귀찮아질 때마다 이준석을 보면서 저 인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더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요. 싸가지 없지 않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정치인들한테는 약간 싸가지 없을 수도 있어요. 국민에게 싸가지 없지는 않다. 많이 포장해줬죠? 이거 유튜브 링크 좀 이준석 대표한테 좀 보내줘요 진짜. 아니 저희 아버지가 먼저 되죠? 네.
굉장히 민주당을 엄청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이라고 네. 하신 분이에요. 예. 저도 사람이니까. 음. 근데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동창회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형님이 나가니까 무조건 뽑아줘야 된다. 맞죠? 그게 나한테 이득이다. 이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태계가 진짜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각 지역에 되게 지역 밀착형으로 좋은 후보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생태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총선이 오히려 더 좀 편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의원 선거나 시장 군수 선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목표가 있다면은 호남에서도 저희 당 소속의 기초단체장들을 좀 내고 싶어요. 그게 거의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단체장들 실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뭐 약간의 그 관과의 관계성이 있는 분들은 시장 선거가 거의 메인이에요. 거기서 다른 당이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번 물갈이가 좀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조직도 있어야 되고. 맞죠. 돈도 끝판왕인데, 근데 요새 우리나라 시민들의 수준을 보면은 생각보다 진짜 빨리 바뀌어요. 2020년에 제가 국민의힘 뭐 저는 지금은 나왔지만 얼만큼 호남의 유권자들이 깨어 있으신가를 봤을 때 2020년에 전북도 아마 저희 평균 득표 국민의힘이 한 3% 4% 됐을 거예요. 근데 2022년이죠. 2022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전주 같은 데는 20% 이상씩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호남은 안 바뀌어 막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뭐 고작 몇 년 만에 지금 이만큼 바뀌었는데 그래서 잘하고 또 진정성 있게 하고 좋은 후보만 만들면은 저는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고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원하실 거예요. 또 2016년에 돌풍이라는 게 지나간 지도 이제 꽤 됐고 또 상당히 이제 고인물화 됐기 때문에 거기서 불만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이거를 뭐 제가 대놓고 인정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호남 선거는 솔직히 말하면 전략 전술이 거의 안 통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토라고 얘기해도 좀 약할 정도로 너무 강한 언어지만 혐오와 경멸의 분노의 단계까지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 후보들 득표는 나쁘지는 않게 나올 겁니다. 당선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이고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이제 천하람이 순천 출마할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있는데 순천도 되게 여러 변수가 좀 있어가지고 뭐 분구가 되느냐 분구가 되면은 저는 천하람 당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약간 자뻑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순천 분들 보시고 쟤는 뭔 김칫국이야 뭐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사실은 제 입장에서 훨씬 좋아져요. 그러면은 시민들도 진짜 윤석열 대통령 너무 미우니까 무조건 민주당은 하나 하고 예를 들면 하나 정도는 천하람이 정도 해서 미래 내지는 좀 경쟁도 하고 개혁신당 그렇게 꼴 보기 싫지 않고 얘네가 잘 되는 게 한국 정치의 발전에 도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리고 혹시 운이 좋으면 천하람이가 진짜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나중에 진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저는 제 출마 지역을 좀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순천이 분구가 되느냐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 중앙선관위 안에는 분구가 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확정될 때까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봐야 돼요. 아니 이거 확정은 원래 선거 1년 전에 해야 돼요. 맞아요. 법에. 국회의원들 솔직히 다 빠따 쳐야 됩니다. 진짜. 예. 법을 제일 안 지켜요. 네. 저희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전라북도. 알죠. 그러니까요. 맞춰야 돼. 네.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광주 MBC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되게 우리 전북에 계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제가 그때도 사과드렸던 게 제가 막 전남은 열석 다 지켰다 막 이랬거든요. 막 이랬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약간 전북에 계시는 분들께 이게 내가 할 도리가 아니구나. 제가 걱정하는 지점이 꼭
비단 전북의 의석수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경제 권력이라는 게 수도권 쏠림이 거의 뭐 7대 3을 넘어서 8대 2로 가고 있는 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평택 이남에서 사업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는 시점이고, 근데 정치 권력이라는 거는 그나마 호남과 영남이 꾸준히 큰 정치인들을 배출하면서 경제 권력에 비해서는 다소 대등하게 잘 지켜왔어요. 근데 이제는 의석 숫자 자체도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압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비례는 솔직히 대부분 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비수도권 지역은 또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정치적 역량이라는 거를 하나로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려면 맨날 초당적 협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네들 각자 당 안에서도 협력이 안 됐는데 무슨 얼어 죽을 초당적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주의라는 거를 좀 근본적으로 균열을 내는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 과거의 영광은 또 없지만 과거의 부담도 없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자유롭게 사랑받고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은요, 제가 이정현, 김부겸, 홍일학, 정운천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 대단하고 저도 그분들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김부겸이 대구에서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대구의 지역주의가 없어졌습니까? 이정현이 순천에서 당선됐다고 해서 전남의 지역주의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각 진영이 갖고 있는 과거의 빚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히스토리가 너무 너무 무겁게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돌연변이 같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가끔씩 정치 환경이 허용해 줄 때,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어차피 뭐 민주당이 이길 것 같으니 뭐 이정현 하나 정도는 내지는 뭐 김부겸 하나 정도는.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지역주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의 개인의 영광이고 엄청난 성취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네. 갈 수는 없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지역 구도를 깨자라는 게 되게 올드하게 느껴지는 세대가 됐어요. 실제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각 정당이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개판 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깨줄 수 있는 정치 집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저희 개혁신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봐요. 저희는 왜냐하면 호남에서요, 저희가 조금만 잘하면은요, 관심 많이 가져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과거의 잘못이나 부담에서 자유로운 세력이고 그게 소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합니다. 제발.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호감도는 오히려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쪽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약간의 분열 프레임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죠. 근데 결국은 분열 프레임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진짜 미래의 주류다라는 거를 심어드려야 돼요. 지금 당장은 조금 아플지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의 정치라는 것도 과거의 산업화의 유산만을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계속 우리가 뭐 박정희 공항 타령만 하면서 대구 경북을 갖고 갈 수 없어요. 아니, 물론 저도 박정희 대통령의 성취나 공을 되게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산업화의 유산이라는 거를 대구 경북에 뭐 제대로 보답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호남에 비해서 훨씬 발전됐다는 프레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좋은 청년들, 좋은 기업들 다 수도권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의미가 약해졌어요. 근데 여튼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나 아니면 우리 지역 발전의 어떤 동력을 위해서도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이제는 좀 과거의 유물처럼 된 거 아닌가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는 계신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얼마나 될지는 약간은 얕은 단계에서 결정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공천 파동이 나느냐, 뭐 국민의힘에서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각 지역에 그 조직세가 강한 중진들을 컷오프 시켜서 그분들이 막 신당 와가지고 막 알고 보면 막 여기에 알곡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지금 온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랑 친해서 온 뭐 검사들, 낙하산들 다 쳐내야 됩니다.
이 프레임은 이제 이번 총선에 있어서 당장은 작동하겠지만 저는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뭐 국민의힘 내에서 뛰쳐나와서 뭐 자리 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게 미래의 정치 세력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대구 경북도 반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약간 주류가 되고 싶어 하시는 생각이 커요. 뭐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한국 정치의 큰 물줄기가 될 거다라는 신뢰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몸집이 작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비전들, 미래 비전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뭐 공천 탈락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그 이합집산의 시나리오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 당장 이제 뭐 생기면 네. 그것과의 이제 합당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현실적으로 저희도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연대나 뭐 합당 논의 같은 거를 아예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당연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위기감을 느끼는 지점은 그것만 이야기하면은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얘네 뭐 총선 때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뭐 3당 해가지고 뭐 적당히 해가지고 비례 서로 나눠먹게 해서 그냥 좀 뭐 어떻게 정치 생명 연장해 보려는 거 아니냐라고 느껴지면은 저부터도 너무 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와 합당과 관련한 논의는 가능하면 좀 줄여야 된다. 네. 아니면 진짜 하고 싶으면 대놓고 아주 열어놓고 그냥 막 대국민 토론 같은 걸로 하든지 그냥 막 밀실에서 해가지고 막 뭐 예를 들면 몇 명 모여서 막 몇 번 비례는 네가 가져가고 뭐 그럼 지역구는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저는 진짜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내부에서 주도권 경쟁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민주정당의 건전한 일이지만 저희 그룹이 좀 재밌는 게 저희는 미래 비전도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싸움도 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거에 매우 특화된 사람이고 저도 메시지 주도권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 비전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어떤 그 스피커로서의 역할 같은 것들도 좀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여러 현역 의원들이 있어도 얘네들이 하는 거는 구당이 아니고 신당이네. 어쨌든 상대적으로 새롭고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이 당의 주도권을 갖고 가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익의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당이 정말 개혁 신당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려면은 지금 이 당의 주축을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과의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사실은 더 치고 나가야 된다. 그게 저희 역할이라고 봐요. 그걸 뭐 누구한테 막 지켜달라고 할 수 없어요. 정치는요,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자리를 스스로 만들고 필요하면 스스로 뺏어야 돼요. 뭐 그렇잖아요. 윗세대 분들한테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물러납니까?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장강의 물결 뭐 이런 막 고상한 얘기 안 하더라도 새로운 물이 와야 물러나는 것이고 저희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희 후배 세대들이 와가지고 천하람 기득권 다 됐다 이제 물러가라라고 할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네, 근데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어찌됐든 크게 모일수록 빅텐트가 될수록 이제 네. 영향력은 커질 텐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빅텐트 모였는데 서로 멱살잡이하면서 비례 내놓으라고 싸우면은요, 저희 지금 있는 지지율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와서 어떻게 모이느냐. 그러니까 서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면서 아주 괜찮은 건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좋은 결합을 이뤄내면은 시너지가 나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 아주 못하잖아요. 잘해야 돼요. 아주 잘해야 되고 이상하게 할 바에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각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은 뭐 저희 개혁신당이 뭐 어느 정도 나오고 뭐 이낙연 신당이 뭐 얼마 나오고 그분들이요 가장 빨리 떠나가는 분들입니다. 저희한테 표 맡겨 놓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당의 30%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콘크리트예요. 근데 양 30% 빼고 40% 중에 지금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내가 양당 다 싫은데 아직 신당에는 솔직히 좀 확신이 안 서. 얘네 뭐 하려는 건지 모르겠고 실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할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 무당층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40% 중에 절반 정도가 갈려서 이준석, 이낙연으로 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생각해보면 그럼 합치면 둘 다 오시겠지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되게 민감한 분들이에요. 양당이 나쁜 짓 하고 헛짓거리 하는 게 싫어서 지금 중도층에 계시는 건데 저희가 이분들은 잡아놓은 물고기다라고 취급하고 우리끼리 그러면 비례 나눠 먹기 합시다. 이만큼은 가지고 이 정도 파이는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나눠 먹을지 논의합시다라고 하는 순간요. 이분들은 야 우리가 양당이 헛짓거리 하는 거 싫어서 지금 너네한테 좀 관심 가졌는데 니들도 헛짓거리 하면 우리가 여기 왜 있어. 그냥 차라리 투표 안 하고 말지 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신당의 지지층이라는 거는 결코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착각하고 10%는 우리 안전하니까 비례 몇 번은 나오니까 그러면 뭐 망합니다. 그러면. 네. 그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어쨌든 지금 신당에서 가장 튀는 네, 이름이니까요. 그럼요. 네. 그 잘 아시잖아요. 네. 캐릭터가 확실하죠. 이게 포용하면서도 메시지를 지키면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뭐 캐릭터라고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역시 좀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고생을 해봐야 돼요. 좀 고생을 해봐서 저는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에 있다라고 저는 뭐 감히 저보다 한 살 형이지만 뭐 평가하고 인생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었고 제가 평가하고 저까지 덩달아서 신이 나 있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안전하게 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이 당을 궤도에 올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이준석이 나 그럼 비례 2번 갈래 이랬으면 저도 당장 때려쳤습니다. 네. 근데 가장 이 당에서 의미 있는 전략 지역에 지역구 출마하겠다.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나는 이준석만큼 유명하진 않은데 같이 지역구 갔다가 저 인간은 당선되고 나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물론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당에 대해서 진심이고 이 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폭넓게 지금 리크루팅을 하고 있어요. 같이 리크루팅도 다녀요. 같이 이렇게 저녁, 점심 이렇게 하면서 리크루팅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왜 신당에 와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옛날에 이준석이었다면 왜 지금의 이 당을 꼭 해야 되고 약간 우리 입장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뭐 옛날부터 친하진 않았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근데 요새는 그 사람 입장에서 신당이라는 게 어떤 메리트가 있고 오시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그분 입장에서 되게 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절박한 것도 있을 거고 리크루팅 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보안에 문제만 없다면. 네. 되게 저는 보면서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점점 좀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드시고 하세요. 네. 제가 너무 약간 스타일이 먹으라고 하고 물어보고. 내가 봤을 때 여기 나온 사람 중에 편하게 먹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편하게 먹어요? 뭐 계속 맛있겠는데.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지인 부부가 순천에 살거든요. 오, 잘 부탁드립니다. 순천에 나오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멤버들이 감언이설로 이제 저를 감아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엄청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의 전략적 모호성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진짜 현역 의원들 전화 오면요 거의 열에 7, 8은 첫 질문이 이준석 천하람 어디 출마하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자기 주변이나 뭐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저도 지역구 확정은 좀 늦은 시간대 하겠지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성적표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되면 너무 좋고. 근데 여튼 그치만 뭐 분구나 뭐 이런 거 좀 보면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전라북도에서도 신당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오시기 2시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전주 출마 예정자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보다 훨씬 스펙이 좋은 변호사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치판에 안 계셨던. 네, 안 계셨던.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너무 좋은데? 하면서 이제 할 것 같고, 물론 정치판에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전북 출마 희망자들 중에. 근데 제가 그냥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정치의 수준이라는 게 놀랄만한 분들을 영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 정치의 매력도가 떨어졌어요. 그냥 와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은 잘려요. 당에서 수박 소리 듣고 아니면 너 무슨 대통령한테 불충한다는 소리나 듣고 하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다 막 실망해가지고 불출마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약간 타이틀 욕심나고 막 그런 분들 그러니까요. 위주로 약간 오게 됐어요. 이 바닥이 지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게 저희한테 출마하고 싶다 오는 분들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출마 희망자들보다 나아요. 왜냐면 우리는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나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지만은 제가 감히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네, 저는 그래서 거기서도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당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진짜 생각했던 게 저희 출마 희망자가 지금 1,500명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진짜 출마해도 되겠다 싶은 분들이 아직 이제 한 100명 정도 돼요. 네. 그 지역도 되게 골고루 분포 잘 돼 있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왜 양대 거대 정당 가도 될 텐데 왜 그분들이 여기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비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저도 가끔 우리 괜찮을까 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이거 성공한다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에 지금 한번 전환기가 올 때가 됐다. 왜냐하면 산업화 민주화 담론이라는 거는 좀 너무 이제 선진국이 된 지금의 대한민국과 안 맞는다. 선진국형 정당이 필요하다. 그럼 저도 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저도 확신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되게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네. 그러면 현 상황에서 어쨌든 3당을 성공을 시키고 긴 로드맵으로는 다당제로 가는 어떤 개헌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세요? 저희가 아직 당론으로 채택한 건 아니라서 제가 일단 제 개인 의견이지만은 저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당의 사이즈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아니 좀 작은 당에 있는 후보라도 그 사람이 괜찮으면은 국민들이 원하면 갖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당제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그것만 돼도. 그 정도는 저는 저희가 헌법이든 헌법사항인지 법률사항인지 논의가 좀 있겠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정도 아닌가. 내각제는 솔직히 장단점이 있고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실 준비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내각제주의자는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가 나쁘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갈비집 탈당 선언한 것부터 그리고 이제 그 정강 정책 발표하는 게 첫 번째가 언론, 네. 두 번째가 교육. 교육. 네. 좀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또 이 기존 정치문법을 깨고 보여줄 거. 다음은 아마 영부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부인은 너무 좀 지엽적인데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법과 제도. 왜냐하면 이게 계속 쓰잘데기 없는 이슈인데 계속 화제가 돼요. 네. 그럼 이거를 법과 제도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거 저희 좀 보고 있고 그거 영부인을 먼저 할지 경제정책을 먼저 할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정책 네. 그거 어떻게 그럴까요? 근데 경제정책 중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저희는 잡을 생각이고 구체에서 추상으로 가자.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들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에 묶어가지고 저희가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거에 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라는 거는 조금 묶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 문법이 항상 처음에 거창하게 저희는 국민 행복 시대를 막 하면서 하는데 약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은 그게 유명한 정치인이 얘기하니까 언론이 써주시고 저희도 다 소비하지만 뒤돌아서면 이게 무슨 얘기지? 국민 행복 시대는 뭐고 창조 경제는 뭐고 사람이 먼저다는 뭐지? 약간 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공정과 상식은 뭐 도대체 뭐지? 이런 게. 그래서 저희는 좀 하나만한 얘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자라고 했던 거고, 저희는 2가지 정도의 컨셉이 있어요. 첫 번째, 폼 잡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있어 보이려고 하지 말자. 그 갈비집에서 혼자 탈당한 것도 그때 이준석 대표가 무리했으면은 저한테 결단을 더 빨리 내려라고 멱살 잡아서 저랑 뭐 이기인, 허은아 같이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언론에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저희 고민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한번 말하면. 어느 정도는 가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왜냐면 주변에 이제 당원분들 생각도 해야 되고, 뭐 같이 하던 분도 있고, 허은하 의원 또 의원직 문제도 있고, 뭐 여튼, 지나간 얘기는 그만하고.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혼자 하자. 저점에서 시작하자. 네. 내용이 과거의 영광을 버리겠다는 건데 막 사람들 병풍 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혼자 깔끔하게 저점에서 시작하다. 올라가는 걸로 하자. 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 하나하나는 이게 퍼즐이 될까 싶지만 또렷한 퍼즐을 집어넣자.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또렷한 그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조합이 되는구나 로 가자라는 거창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일단 해보자. 예. 그거 아까 저희가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정책 발표를 그냥 못 들으신 국민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부분. 교육 저 진짜 좋아해요. 그 부분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고요. 좀 설명 좀 우리 해주세요. 전라북도에도 진짜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자는 게 2가지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기숙 중고등학교를 대폭 늘리자. 그리고 그 퀄리티를 진짜 아주 좋게 하자. 그러니까 공립을 말하시는 거죠? 공립. 그러니까 지금도 사립 기숙학교들 일부 있지만은 예를 들면 제주도 국제학교처럼 너무 비싸거나 뭐 하나고도 비싸요 서울에. 아니면 약간 이게 뭐 최선인가 싶은 데들도 많아요 솔직히. 아니면 특성화고 위주로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 공립학교 중에 기숙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진짜 괜찮은 기숙학교 만들자. 이거 그럼 왜 만드냐? 자 봅시다. 우리가 정읍에서 좋은 의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좋은 의사가 올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학교부터 볼 겁니다. 그쵸. 근데 제가 정읍을 디스하자는 건 아니지만 미안하지만 정읍에 아주 좋은 학교는 사실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정읍에 살면서 꼭 정읍에 소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북의 거점에 전북에 소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숙학교가 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전북에 이주하는 사람은 거기에 우선적으로 학생을 좀 보낼 수 있다. 라고 하면은요,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요, 박사급 연구원들, 뭐, 아니면 정말 내가 영농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좋은 학교가 없어서 떠나야 되는 청년 농부들, 뭐 창업자들, 뭐 아니 혁신도시에서 일하는데 애는 서울에서 대치동에서 키워야 되는 사람들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전주에서 좋은데 우리 그 연금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 애들 진짜 많이 대치동에서 키울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주해서 우리 애를 여기서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인재의 수준과 풀이 아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지역 소멸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경제 활력이 줄어드는 거에 첫 번째 키워드는 지역의 교육 수준 높이는 거다. 그걸 그리고 사교육해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공교육에서 아주 좋게, 기숙학교 하면요, 제 욕심도 들어간 게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부터 하자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애를 잘 못 키우고 있어가지고 애를 잘 못 보고 있어서. 지금 초등학생이죠? 네, 초등학생인데 좀 기숙학교에 맡겨놓으면 좀 좀 약간 너무 마음의 소리가 아들 미안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사실은요, 내가 우리 애를 20년, 사실 요즘 20년 나이잖아요. 취업하고 자리 잡기까지 30년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면요, 애 낳는 거 솔직히 깜깜합니다. 그쵸. 내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은 진짜 문화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애 낳아서 사교육하고 뭐 하고 막 하면은 깜깜해요. 나는 은퇴 언제 하지? 요즘 결혼 일찍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기숙학교에 가가지고 숙식이 해결되고 사교육을 애초에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기숙학교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기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고 그게 막 가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정말 양질의 교육과 급식과 예체능 방과 후 학교 편성과 이런 걸 저희가 잘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저출산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숙학교를 저희가 되게 세게 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기숙학교 좋아. 각 지역에 지역 명문 고등학교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 역할도 좀 하고 좋은 인재들 키워냈어. 근데 대학을 다 서울로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전북대학교에 연간 1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새 글로컬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5년간 1,000억을 주는 사업도 네. 서로 딸라고 난리예요. 근데 무슨 1조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R&D 예산에서 필요하다면은 저는 대학 지원하는 거에 더 몰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각 기업에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막 이런 데들이 캘리포니아에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 걔네들 진짜 지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서울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치고 옛날에 그랬어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고대나 연대 붙으면은 내가 특히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뭐 이런 정도 수준의 학교들이라면은 고민해 보겠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서울 가면은 오히려 그때는 그랬어요. 야, 왜 굳이 서울 가? 우리 동네 학교가 사실 지역 인맥 유지하기도 더 좋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우리 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정말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요, 돈을 그냥 예산 폭탄 쏟아 부어야 돼요. 제가 또 예산 폭탄의 도시 순천의 정치인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답 없어요. 그거 안 하면은요, 좋은 인재들 다 떠나잖아요. 지금 각 지역에서 창업 지원 예산, 기업 유치 예산 쓰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왜 성과가 안 나냐?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와도 우수한 인력이 꾸준하게 공급되지 않아요. 안 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 놓지 않으면 창업 예산, 뭐 기업 유치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돈 뿌리는 거일 수 있다.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역 대학에 몰빵을 하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느꼈어요. 제가 순천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심사위원 같은 거 많이 해요. 네. 막 R&D 작업 나눠주고 이런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기업 수준보다요 대학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순천에 있는 기업과 서울에 있는 기업은 진짜 순천의 기업인들 미안한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준이. 제가 심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돈 주고 싶은 데가 거의 없다. 내가 서울에서 심사하던, 저 서울에서도 그런 거 해봤거든요. 서울에서 심사하던 기준으로 하면 이거 솔직히 돈 줄 데 없다. 근데 대학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학 교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수진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잘 유지가 돼요. 그러면 대학을 우리가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여기가 어떤 새로운 지식 산업의 어떤 중심 허브 역할을 좀 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대학 수준을 확 높여놓고 그럼 이 대학을 믿고 좋은 기업들이 와도 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대학,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제가 듣기로 부산이었나? 어디서 부산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유학하면서 대학 시절에 용돈 보내주고 그 원룸비 보내주고 뭐하고 하는 지역의 부의 유출이요. 네. 조단이래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친구가 상상고를 나와가지고 전북 학수구에 살았었어요. 어디 저쪽에 내방동에 있었나 어디 학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싹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학숙을 왜 놔둬요?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차라리 전북대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 네. 우리 지역 이제 서울대 갔다라고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정말 지방 대학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지역의 인재를 지킨다라는 거 굉장히 요원하고 그게 지역의 인재를 지킬 수 없다면은 지방 산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교육 공약으로 좀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할지 모르셨죠? 아니요. 근데 네. 재원 투자를 그러니까 거기에 하면 네. 정말 좋은 정책일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욕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순천에서 정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혁신도시를 계획할 때 충청권의 모든 그 공공기관들을 몰빵했다면은 저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다 찢어놓지 않고. 왜 찢어놓으면은요? 이직을 못해요. 사람들이 거기로 이사를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직장에서 나오면 나는 이 도시랑 연이 없어요. 근데 공공기관들이 정말 수십 개가 뭐 밀집돼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100만 이상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대전에 붙였다라고 한다면은 세종으로 분리하지 않고 예를 들면 대전의 광역권을 잘만 편성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의 한 500만 인구의 메가시티도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어떤 경제의 중심축이 서울에서 조금이라도 충청권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 온기가요, 전북하고 경북이 어느 정도 거의 따라갑니다. 그럼 부산은 별도의 축으로 만들고 광주와 전남 동부권을 또 어느 정도의 축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의 축이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충청으로 내렸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막 다 찢어 놓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도움 되겠죠. 근데 그 정도의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못했냐? 솔직히 말하면 전남이랑 경남에서 그걸 못 받아들여서 못한 겁니다. 전북이랑 경북까지는 설득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우리 교육 예산이나 여러 R&D 예산을 지역 거점 국립대에 몰빵하겠다 그러면 거점 국립대가 아닌 당장 순천대학교부터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저는 순천대학교에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거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천대학교 지원하지 말잖아. 순천대학교 또 요새 글로컬 대학 선정돼가지고 분위기 좋아요. 네. 순천대 화이팅. 네. 자, 오늘 좀 어떠셨어요? 얘기 나누시면서 오늘 좀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신당에서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전북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께도 많이 다가가야겠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천하람 대학 신당 창당위원장 만나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유권자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